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아마도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힘차게 행진하는 군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독재자의 연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연극의 막 뒤에서 파시즘을 움직인 진짜 기계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제였습니다. 독재자들은 총만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여 명세서로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시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중의 복종을 얻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포가 아닌 고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안정을 갈망했던 한 세대 전체가 어떻게 월급 봉투를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비극의 무대는 재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20년대 유럽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켰고 산업 기반을 파괴했으며 화폐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평생 모은 저축이 벽지로 전락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일자리도, 연금도, 삶의 목적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당시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어리고 연약했으며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닥쳐왔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파괴를 완성시킨 결정타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실업률은 30%를 넘어 치솟았습니다. 농부들은 굶주렸고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석탄을 살 돈이 없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베를린의 거리에서는 음식을 사기 위해 가구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로마에서는 한때 황제들을 위해 지어졌던 광장을 가로지르는 긴 빵 배급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아닌 질서를 약속했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독재자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이 세 명의 독재자는 모두 똑같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당시 민주주의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돈이 무너지면 이념이 화폐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은 그야말로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600만 명의 실업자, 반토막난 산업 생산, 떠나버린 외국인 투자자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실업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독일의 기적이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에는 천재적인 경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치 정권은 일자리를 퍼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폭스바겐이라는 저렴한 국민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국가의 재탄생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환상 뒤에는 역사를 바꾼 대담한 경제적 속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치는 돈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메포어음이라는 비밀 약속어음 시스템을 통해 그들은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는 수십억 마르크의 신용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계약으로 위장된 국가의 외상 증서였습니다. 국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기업들에게 이 어음을 결제 대금으로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독일이 다시 강해지면 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제 마술과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빚 없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회계 장부 없이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공장들은 다시 힘차게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환호했으며 적어도 서류상의 숫자들은 기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동력은 생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화였습니다. 새로 생긴 모든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우토반은 평시에는 물류 동맥이지만 전시에는 군대의 신속한 이동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을 만들던 공장들은 몇 주 안에 탱크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일자리 기적은 사실상 국가적 자부심으로 포장된 재무장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심리적인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용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충성의 대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계가 국가에 달려있을 때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프스 산맥 너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역시 비슷한 게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수년간의 파업, 계급 갈등, 사회주의자들의 불안한 움직임 끝에 무솔리니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조합주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매우 균형 잡힌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통제였습니다. 정권은 자유노동조합을 해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조합으로 대체했습니다. 임금과 물가는 국가가 정했습니다. 사기업들은 명목상 사유재산으로 남았지만 오직 국가에 복종하는 동안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모든 산업은 파시스트 당에 보고해야 했고 모든 계약은 당의 관료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선전선동은 효율성을 미덕으로 포장했습니다. 무솔리니 덕분에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 는 말이 전 세계적인 상투어가 되었습니다. 파시즘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성은 정체되었고 수입은 급증했으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늪지대를 개간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무솔리니의 대규모 공공사업들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성공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고 예국 채권자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적은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브랜딩이었습니다. 마치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기업처럼 파시스트 국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부풀렸습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잔혹한 내전 끝에 그의 새로운 정권은 자급자족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고립주의, 즉 폐쇄 경제를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애국적으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재앙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무역의 문을 닫고 산업을 국유화했으며 식량에서 연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배급제로 전환했습니다. 국영기업이 생존의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얻거나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충성심이었습니다. 암시장이 유일한 진짜 시장이 되었고 생산성은 붕괴했으며 기근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프랑코는 거의 40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경제가 실패했을 때조차 충성심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종을 안정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은 결핍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이념이었지만 공식은 하나였습니다. 부채, 일자리, 선전, 그리고 통제. 파시스트 정권들은 단지 경제를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들은 고용이 충성이며 생산이 자부심이고 반대가 곧 실업인 사회를 창조했습니다. 경제적 의존성은 독재의 부드러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 경제적 환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실업은 거의 사라졌고 생산은 호황을 누렸으며 국가적 자부심이 돌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혼란에 대한 치료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의 강철 주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공장, 농장, 그리고 월급 봉투는 복종이 곧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중앙집권적 방정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시스트 경제학의 진정한 천재성이었습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통제. 독재자들은 공포만으로는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노동자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투표하거나 경례를 합니다.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기만적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일자리였습니다. 어떤 독재도 이념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들은 고용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나치의 슬로건은 노동을 충성으로 뒤틀었습니다. 둘째는 부채였습니다. 공공사업, 군비 확장, 보조금은 번영의 환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빌리거나 찍어내거나 창의적인 회계 뒤에 숨겨진 것이었죠. 셋째는 선전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자부심과 운명이라는 언어로 포장되었습니다. 국가는 당신의 침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을 재건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통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고 믿을 때 당신은 당신의 손에 채워진 족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치의 경제 기적은 종종 성공 사례로 기억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업률은 폭락했지만 임금은 정체되었고 물가는 상승했으며 노동자들은 교섭력을 잃었습니다. 독립적인 노조는 폐지되었고 파업은 반역 행위가 되었습니다. 실질 소득은 감소했지만 선전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부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 퍼레이드, 값싼 라디오, 그리고 국가가 보조하는 휴가가 있었습니다. 환희를 통한 힘이라는 프로그램은 마취제로서의 오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역사의 교훈을 더 널리 알리는 등불이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통제의 경제학은 1945년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화했습니다. 현대 정부들도 같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력을 사용하기 훨씬 전에 일자리와 신용으로 안정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방법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사회적 불안이 싹틀 때 해결책은 항상 같습니다. 대규모 공공지출, 인프라 프로젝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애국적인 브랜딩입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국산을 애용하자, 국가를 지지하자는 메시지는 익숙합니다. 독재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재정적 안락함을 위해 자유를 조금씩 거래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에 월급 봉투 하나씩 말입니다. 오늘날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파시스트들이 선전을 통해 설계했던 그 의존성이 이제는 부채, 보조금, 신용을 통해 구축됩니다.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에 달려있고, 당신의 저축이 인플레이션에 달려있고, 당신의 소득이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에 달려있을 때 당신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순응하는 것이 이익이 될 때 검열은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경제 통제의 오래된 도구들을 새로운 포장지로 감싸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늦춰지면 국가는 구제금융으로 개입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일자리와 보조금을 마련합니다.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안정은 기분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더 이상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수많은 산업들이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생존합니다. 방위, 에너지, 감시, 인프라 산업처럼 말이죠. 국가가 고용주, 투자자, 그리고 규제자가 될 때 경제는 시스템이기를 멈추고 이계 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는 자유가 아닌 복종에 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시스트 정권이 이해했던 것이고 현대 시스템이 잊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생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언론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대에 쪼들려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반란을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시즘 경제학의 교훈은 단지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정을 사랑해서 독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의 환상에 넘어갑니다. 경제가 붕괴할 때 사람들은 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거래할 것입니다. 저축, 권리, 그리고 목소리까지도요. 그것이 파시즘이 작동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념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국가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국가가 될 때 진실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정책과 선전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숫자는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939년에 그랬던 것처럼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파시즘은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대출, 공공사업을 통해 혼돈을 끝낼 수 있다는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기차는 달렸고 공장은 잉잉거렸으며 깃발은 휘날렸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까지 비드로 유지되던 질서가 소비할 새로운 것, 즉 땅과 노동력과 다른 국가들을 요구할 때까지 말입니다. 파시스트 경제학의 마지막 단계는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팽창이었습니다. 더 이상 빌릴 것이 없어졌을 때 정권은 생명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통제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는 단순하지만 결코 낚지 않습니다. 안보에 대한 약속이 영구적인 정책이 될 때 자유는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일자리로 충성을 샀던 모든 제국은 결국 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파시즘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잊어버린 모든 민주주의는 조용히 관료적으로 빚 하나하나 월급 봉투 하나하나씩 그 방법을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통제는 항상 군복을 입고 행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장을 입고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성장을 약속하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을 때 당신이 거래했던 자유는 이미 사라진 후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항해하는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감사합니다.